자, 이제 부동산의 분류 파트입니다. 여러분 요약집을 본다면 14페이지 토지와 주택의 용어 구분, 이 부분이 바로 부동산의 분류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집 14페이지예요. 일단 토지의 분류를 먼저 보시면 원래 토지도 법률에 의한 구분이 있고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일단 법률에 의한 구분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28개 지목 구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계법 따져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법에 의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법에 의한 구분의 내용도 심심치 않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 공법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개론이다 보니까 공법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부동산은 개론의 고유 영역이 있다 보니까 토지 분류 역시도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첫 번째, 부지, 택지, 대의 구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라고 하는 건 건축 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비건축 용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이 부지인데요. 보통 요새 시험에 나올 때는 도로 등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바닥 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지를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을 살짝 그리면 부지는 자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게 부지예요. 이게 부지다. 그럼 부지 중에서 건축의 용도로 제공이 되고 있거나 그런 용도로 조성된 땅이 택지가 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서 건축 용지만 택지가 되는데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택지가 나올 때는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세 글자가 따라 붙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택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지목이 대인 땅이 되는 거죠. 지목이 대인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28개 지목 중 지목이 대인 땅을 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그럼 건축법상 대지 속에는 이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법상 대지 속에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부지 중에서 주상공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런 용도로 조성된 땅을 택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택지도 주상공이 포함되고 건축법상 대지에도 주상공이 포함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상 택지는 건축법상 대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목이 대인 땅은 주거, 상업, 용지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는 지목이 대인 땅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공장 용지, 자 공업 용지는 공장 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지목이 대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겠냐면 건축법상 대지와 지목이 대인 땅은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까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업 용지까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땅과 건축법상 대지는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까지는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업 용지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후보지 이행지 나오는데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와요. 너무 자주 나와서 놀랄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공통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뀌는 땅이 바로 뭐다? 후보지 또는 이행지가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여기서 말하는 용도 지역은 국계법상의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상의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은 택, 농, 임으로 구분돼요. 택, 농, 임. 즉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언급했죠. 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가 따라 붙는다? 주, 상, 공.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다시 구분되고요. 농지 지역은 전지 지역. 전지가 뭐죠? 밭이죠. 답지 지역. 답이 뭐죠? 논이에요. 과수원. 그래서 논과 밭과 과수원으로 구분되는 게 농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임지 지역은 신탄림과 용제림으로 나누어지는데 뭐 이런 구분은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점을 구분하고 싶은 거냐면 예컨대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바뀌고 있다.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얘는 후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임지지역이 농지지역 또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면 이것은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정답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자,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그때는 뭐라고 해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면 얘는 상업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면 주거 이행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용도지역이 나왔는데 간자가 붙었다? 그럼 후보지가 답이고 용도지역 나오는데 내자가 붙는다? 그럼 이행지가 답이 된다. 이런 차이점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돼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반면 이행지의 경우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부분 부정입니다. 즉 지목이 변경될 때도 있지만 변경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갈 말이 뭔가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후보지가 되고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땅은 이행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후보지이건 이행지이건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이 됐다면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택지지역인 것이지 택지 후보지란 말을 쓸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필지와 획지 나오는데 필지, 획지는 필지의 경우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이에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이고 그래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필지를 써놓고 토지의 면적 단위다 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필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니까 등기하거나 등록해야 법률적으로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관점에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획지는요. 유사한 가격순을 갖는 일단의 토지다. 그럼 여기 획지는 구분점이 가격 수준이에요. 그럼 가격을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게 획지니까 당연히 성격상 경제적 개념의 토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획지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된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되는 토지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지만 획지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의 단위가 된다. 이런 차이점. 또한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인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다. 이 차이점만 인식하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 시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필지가 있습니다. 자, 1필지란 말은 필지가 몇 개다? 하나다. 그럼 법적으로는 물건이 하나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1필지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A, B, C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땅도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값어치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예컨대 A 부분, 주거용 부분의 토지 가격은 평당 10만 원 가고 상업용은 평당 20만 원, 공업용이 평당 5만 원 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비록 법적으로는 1필지니까 물건이 하나이지만 가격 수준으로 본다면 획지가 세 가지가 되죠. 그럼 1필지이지만 3획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평가해 두기 때문에 구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맹지와 대지. 자, 맹지, 대지도 양쪽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맹지라고 하는 것은 요 맹이라는 글자가 앞못 볼 맹이죠.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럼 땅이 앞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토지의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자, 문장 속에서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 여기까지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맹지예요. 그러면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땅에 어떤 면도, 공도에, 다른 말로 도로, 길에 연결된,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이 바로 뭐다? 맹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땅이라고 볼 때 사방에 도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땅을 A라고 봤을 때 A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모두 도로에, 길에 연결된, 다른 말로 접속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A 토지는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어떤 면도 도로에, 공도에 접속된 면이 없죠?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맹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가치가 깎이니까 뭐 맹지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 A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선 길에 나아가려면 남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과 연결한다면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요역지, 승역지 민법에서 배우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맹지는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공도와 접속된 면이 없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그래서 민법상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이 나오는 땅이 바로 맹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대지가 나오죠. 이 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자루대예요. 자루대.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대지는 자루 모양의 땅이죠.
근데 자루 모양이란 말은 입구가 좁은 땅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가볍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A라는 주택이 있고 뭐 B라는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B라는 주택에 들어가려면 요 토지는요 어떻게 돼요? 다른 때보다 입구가 좁죠. 이렇게 입구가 좁은 땅을 뭐라 그래요? 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대지는 당연히 입구가 좁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좁은 통로를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골목이에요. 저 골목 안쪽의 땅은 상식적으로 골목 대로비는 땅보다 골목 안쪽의 땅은 토지 가치가 깎이잖아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지 감가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가치는 깎여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골목 아니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지을 수 있고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맹지와의 차이점이죠. 따라서 맹지나 대지 둘 다 가치가 깎이므로 감가의 대상은 되지만 반면에 맹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대지는 건축 허가는 받을 수가 있는 땅이다. 요 점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나지와 건부지도 비교의 대상이죠. 자, 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벌거벗을다. 벌거벗었다. 땅이 벗었다. 이 말 의미가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건부지는요. 건이라는 글자가 건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고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나지의 경우는 그 의미 자체가 기출문제에 보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뜻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나지란 지상에, 즉 땅 위에 건축물 등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썼는데 요 사법 앞에 공자 붙여가지고 공사법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없어요. 어떤 토지도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단순히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볍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얘기죠. 자, 나지의 경우는 어떤 땅이 있는데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나지. 근데 건부지는 뭐죠? 어떤 땅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게 바로 뭐죠? 건부지. 그럼 일단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시장성을 먼저 따져볼게요. 시장성이란 말은 거래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물이 있는 땅하고 건물이 없는 땅하고 땅만을 비교해 본다면 건물이 있는 땅보다는 없는 땅이 거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다 그래요.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다 또는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건물이 없는 나지, 즉 땅만 있는 경우는 건물이 있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땅만 있어요. 그럼 집을 짓고 싶으면 집 짓고 상가 짓고 싶으면 상가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나지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낮은 건부지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일반적으로 어떠하다는 건 반드시 그렇진 않다. 예외가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히려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근데 건부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또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낮이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아울러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니까요. 지금 건부지 니은번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라든지 또 토지 보상 구역 내의 건부지, 또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오히려 낮이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지가 나오는데 이 공지는 이 공이라는 글자가 빌공이 빌공. 따라서 비어있는 땅, 비어있는 땅. 그럼 비어있는 땅의 뜻이 뭐다? 건축을 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이 바로 뭐가 돼요? 공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예컨대 여러분 단독주택이 있으면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사방을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담장과 주거용 건물 사이에 이 빈 공간, 이 비공간은 건축이 있지 못하고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공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필지 내에서 공법상 규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 자 비어있다 이 말 나오면 즉시 정답은 공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소지가 나왔죠. 그러면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 돼요. 원지라고도 하는데 이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개발되기 이전까지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소지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법지와 빈지도 비교의 대상이 되죠.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의 차원이니까요. 자, 법지와 빈지는 두 가지 면에서 정반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은 법지고 빈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땅이고요. 또 실질적인 이익은 법지는 없지만 빈지는 있다. 이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게 법지와 빈지죠. 그리고 예쁘게 말하면 법지란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하면 빈지란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나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말이 바뀌었습니까? 법지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 자, 경사진 부분의 토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뒷 말은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 경사진 이 말은 빠지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의 종류, 분류 물어보는데 경사진 이런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더불어 빈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인정이 안 되죠. 그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한다 라고 최근에 등장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 그래서 빈지의 경우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 선화지가 나왔죠. 선화지는 선자 앞에 고압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그냥 고압선 아래의 땅,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땅, 이것이 선하지가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고압선 아래의 땅을 제값 주고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면 제값 주고 사지 않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토지의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많이 받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압선 아래의 토지가 선화지고요.
자, 포락지도 요새 들어와서 자주 물어보죠. 근데 포락지가 나오면 무조건 물에 잠겼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포락지는 물에 잠긴 토지예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바꾸면 포락지 해놓고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반이 절토됐다는 건 흙이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출제하는 분이 지반이 절토 이 말 대신에 어떤 말로 바꿨다? 침식작용. 그럼 침식작용도 뭐 땅이나 어떤 바위가 깎여 나갈 때 침식작용 이런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반이 절토된다는 말과 침식작용이라는 말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천의 바닥이 됐다는 말과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말은 둘 다 같은 말이다. 강의 바닥이 됐다는 말도 물에 잠긴 거고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말도 물에 잠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식의 말이 나오든 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뭔가 물에 잠겼다는 식의 표현 나오면 포락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때 포락지는 민법과 관련해서 이 절토의 반대가 뭐죠? 성토입니다. 그래서 절토의 반대말이 성토인데 성토가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소멸된 사건이 다시 부활한다 안 한다. 자, 소멸된 사건은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자, 구분해서 기억하실 것. 그다음 이제 휴안지 나왔죠. 휴안지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는 땅이 휴안지거든요. 오케이? 휴경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력 회복입니다. 지력의 회복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묵혀두고 있는 쉬고 있는 땅이 뭐다? 휴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계지도 뭐 과거에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요새는 좀 물어보더군요. 한계지를 물어볼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있죠.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전형적이에요.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정해진 거죠. 한계지. 근데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준다면 도시 토지 중에서 가장 외곽, 가장 변두리 땅이 한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한계지 바로 옆에서 몇 미터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계지와 이웃한 농지는 물리적인 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하지만 한계지는 그나마 명색이 도시 땅 1합시고 이웃한 농지의 땅값과 수십 배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계지의 지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가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우린 지가가 끊어졌다, 연결성이 끊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단절 지가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계지의 지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걸 다르게 바꾸면 한계지의 지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의 관계는 상호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한계지와 이웃한 농지의 땅값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이토록 큰 격차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공한지 경우는 어떤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공한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주택의 분류 나왔죠. 주택의 분류는 이제 건축법령상 구분도 있고 주택법령상 구분도 있겠죠. 일단 건축법령 따지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단독주택 속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되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외우는 암기법은 아연세대 기숙사가 되는 거죠. 아연세대 기숙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 연은요, 연립이 되고 세대는 다세대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숙사.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네 가지가 공동주택의 종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묶어가지고 비교가 됐을 때, 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다가세 연합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의 퀸, 연합 퀸이죠. 그래서 다가세 연합으로. 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660 이하인 것 똑같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도 똑같아요.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본다면 다중이와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계층 660 이하를 기억함과 동시에 구분하실 것,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다중인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라고 나오면 다가구 주택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다중주택 경우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법의 구분이죠. 이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어떤 차이점? 둘 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점은 동일한데 역시 숫자도 660은 똑같아요. 660은 똑같은데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 초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이 다가구 다세대까지 다자 돌림, 다자 주택들은 모두 660 이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연립만 660 초과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기출문제에서 연립을 써놓고 660 이하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니까 다가세 연합으로 해놓고 660 이하 초과, 층수는 33, 44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다중이와 다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자, 아우 연세대 4층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럼 아우가 뭐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니까 아우가 되겠죠. 근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4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아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연세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묶으면 아오 연세대 4층 이하라는 암기법도 있죠. 근데 이런 암기법이 괜찮긴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냥 층 그랬어요? 계층 그랬어요? 계층이에요, 여러분. 4층, 5층이 아니에요. 4계층, 5계층이에요, 여러분. 층과 계층 다르다는 거 이미 이론 수업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층만 나오면 그 건물의 전체 층수, 총 층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층 그러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층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여기 1층, 2층, 3층, 4층 있다면 이건 4층짜리 건물이죠. 그럼 층이면 이는 4층이니까 이 건물의 전체 층수가 4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1층부터 3층까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는 3계층이 되는 거예요. 이건 3계층, 이는 4층. 따라서 3계층이니까 이 건물은 주택으로 따지면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3445 또는 아우 연세대 4층 외우는 거 좋은데요. 외울 때 외우더라도 절대 그냥 층이 아니라 계층이라는 것, 이 차이점을 인식하고 외우셨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 말고도 이제 주택법상 구분해서 주택은 크 여기 외에 뭐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준주택 보면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 말이 포인트예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주거용 그 부속 토지니까 준주택. 이건 법의 조문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은근히 잘 나오죠.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책론과 연결시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토지와 주택의 분류까지를 보았거든요. 맞죠? 자, 그럴 때 가볍게 또 교과서를 통해서, 요약집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14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가로 1번 택지, 가로 2번 부지가 나오죠. 근데 요약집에는 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를 제가 집어넣은 거고. 자, 택지를 보니까 어떤 말 나옵니까? 택지 해놓고 첫 번째 줄,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런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라는 말 적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가로 2번의 부지를 보니까 어때요? 건축물이나 도로, 하천 등의 자, 바닥 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에 불가능한 토지를 합했다. 그 우리말로 바꾸면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부지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로 3번의 후보지와 이행지 나왔죠. 1번의 후보지 보니까 진한 색깔로 택지, 농지, 임지, 즉 택농임, 용도지역, 간자 붙었죠. 간에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땅이 바로 뭐다? 후보지가 되는 거고, 또 이행지의 경우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 맨 오른쪽 내에서, 즉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 이행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또 제가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이행지건 후보지건 용도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 쓰는 말이고 용도의 전환이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행지나 후보지란 말 쓸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적혀 있습니다. 자, 가로 4번 필지 나왔죠? 필지 나오니까 첫 번째 줄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또 오른쪽에 보면 등록당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와보시면 가로 5번 획지가 있습니다. 획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라는 말 나오면서 세 번째 줄에 경제적 관점이다. 즉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획지라 했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맹지가 나왔네요. 맹지 보니까 첫 번째 줄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줄 중간 보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맹지 감가가 발생한다. 자, 가로 7번 대지 나왔습니다. 자, 좁은 통로 나왔죠? 그래서 자루 모양의 땅이다. 근데 조심할 건 대지는 가치가 깎일 망정, 즉 감가는 될 망정, 맹지와 다른 점,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나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진한 글씨 토지에, 즉 지상에 건물, 기타 계량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나지는 거래에 번거로움이 없고 최유효 이용이 기대가 되니까 시장성이 높다. 즉 거래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높고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즉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또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로 9번에 보니까 건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를 보니까 건부지 평가 시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그 말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는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약간 진한 색깔 보면 건부 증가란 말 나오죠. 예외적 해놓고 건부 증가. 그래서 건부지의 값어치가 나지의 값어치보다 높을 때가 건부 증가인데 구체적인 예는 이미 앞에서 언급해 드렸어요. 자, 가로 10번 공지 나왔죠? 어때요? 이거는 첫 번째 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공지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바꾸면 하나의 필지 내에서 공법상 규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우린 공지라고 한다는 거 아울러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장 넘겼을 때 소지 나왔습니다. 그럼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고 다른 말로 원지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12번 법지, 13번 빈지 나왔죠. 그럼 법지, 빈지는 정반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법지. 소유할 수 없다, 빈지.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다, 법지. 활용실익 있다, 빈지. 구체적으로 그 법지에 같은 경우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 경사진 부분, 경사진 요 말 나오면 법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또 빈지의 경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14번 선화지 나왔죠? 그럼 첫 번째 줄 고압 철탑이 설치되거나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같이 깎이죠. 그 다음 포락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다라는 말 나와 있죠. 또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됐다, 뭐 하천으로 변했다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 휴안지, 한계지, 공안, 특히 한계지 보시면 택지 이용 나오면서 최원방권자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의 용어 구분할 때 건축법상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나왔는데 특히 다중주택 보니까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란 말 나오고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런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셔도 이게 다중인 것, 다가구 주택인가 구분이 쉽습니다. 오른쪽 와보시면 다가구 주택 나오죠. 그래서 기억번에 주택으로 쓴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여기까지는 다중이고 똑같아요. 차이점 뭐라고요? 디귿번 19세대 이하가 거주. 이 말 붙으면 다가구가 답이다.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자, 가로 1번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종류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웁니까? 아, 연세대 기숙사, 아,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 구분하시고요. 또 이제 숫자 구분할 때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아오,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세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인 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말 나와 있고, 맨 아래 주택법상 구분해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가로 4번의 준주택, 가로 5번의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 있죠. 근데 준주택에서 진하게 나온 것,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 말 절대 안 빠지겠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가 나온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 임대주택 규모,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된다. 이 정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래 보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나와요.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구분되고 이건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착물의 뜻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이 되죠. 부착이 되어서 지속적,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것을 정착물이라고 앞선 시간에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착물은 크게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민법상 구분, 법률상 구분인데요. 종속정착물 얘기할 때는 토지의 일부란 말이 절대 빠지지 않고 독립정착물 말할 때는 독립이란 말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표현상 토지의 일부 나오면 종속, 토지와는 독립이라고 나오면 독립정착물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이럴 때 그 종속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옆에 써볼게요. 종속정착물은 예컨대 뭐 도로다, 뭐 교량이다, 뭐 지붕, 담장, 울타리 이런 것들 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이 대표적인 토지의 일부, 종속정착물인데요. 이걸 해석해 볼게요.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경작하지 않는다, 인간이 재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재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연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뭐가 된다? 자연식생이 자연식생. 자연적으로 어떤 자라나고 성장하고 해왔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었던 그런 식물들은 모두 토지의 일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과거 기출문제에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습니다. 자, 독립정착물은 토지와는 독립한다. 그 말은 뭐냐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이 독립정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독립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이라든지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뭐 수목의 집단, 그리고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죠.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종류를 자주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크게 구분 기준 4가지가 있죠. 설치 주체. 이때 설치 주체를 다른 말로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일지라도 그 설치 주체가 임대인이면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면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정착물 그런 말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임차인 자가 들어가 있으면, 즉 임차인 정착물은 비록 정착물 이 말이 있을지라도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즉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임차인 정착물에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 정착물,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 등은 임차자 정착물로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설치 의도, 예컨대 수익을 높이거나 가치를 높일 의도, 목적을 가지고 부착된, 설치된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는 거고요. 또 부착 방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물리적인 손상 없이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일단은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 말은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대표가 간판이에요. 그에 비해서 예컨대 벽난로 등은 벽에 붙은 난로니까 벽난로를 떼어내려면 물리적인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정착물로 봅니다. 근데 예외가 뭐냐면 비록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할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때 기능상 하자 또는 효용이 감소한다 이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함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정착물로 봅니다. 부동산으로 봐줍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가 수도꼭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 당연히 부동산 아니죠. 근데 이론적 학문적으로는 수도꼭지는 수도관으로부터 떼어낼 때 별다른 훼손,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수도꼭지를 떼어냄으로써 제거함으로써 수도를 틀어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걸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 효용이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론적, 학문적으로는 수도꼭지도 정착물, 즉 부동산으로 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물건의 성격은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 건물에만 맞도록 설계되고 제작되고 부착된 물건은 이미 그 건물의 일부로 봐주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설치 주체 부분하고 부착 방법 부분 정도만 잘 알아두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광희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 준부동산 나왔는데 자, 준부동산은 이미 앞서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